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지금도 밖에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비 내리는 가을 비 내리는 저녁입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4부는 이 중요한 문제를 법률로 푸는 정법 승부로 꾸며지고 있죠. 항상 여러분과 이 법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주시는 두 분 언제나처럼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요새 그 가장 그 주목을 받는 그 펜싱 국가대표. 네네네. 예. 그분 그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예.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한 것 같고. 스토킹 혐의로 일단 체포는 된 것 같은데 석방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모로 정모 씨의 실체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서 밝혀지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단언을 하는 부분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성인가 남성인가 일단은 여성이었고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당히 불분명한데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면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신원조회 결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했다는 건 여성이라는 의미이고 성별 전환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과 성별 변경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 법원이 성별 변경을 허가해 주는데 최근에 하급심은 굳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상 타고난 성별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면 성별 변경을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정 씨는 성별 전환 결정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본 결과 2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외에도 일단 남현희 씨를 상대 또는 남현희 씨의 가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서 수사가 진행 중일 예정인데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나타나서 고소 고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외에도 다방면에 걸쳐서 사기 등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불거졌던 여러 의혹과 관련된 기존 판결문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체관계가 딱 부러지게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사기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건 이제 법원의 어떤 판결문이 한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도 그 판결문 안에서도 여성이지만 남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라는 또 문구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새로 나오고 있는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남현희 씨를 이를 계기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남현희 씨의 친척도 사기 피해를 추가로 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KBS 단독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부터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 전청조 이름이 이제 나왔으니까요.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이 여성이 고등학교 때 본인은 남성이라고 했지만 실명인 전청조라는 이름표를 하고 찍은 머리가 긴 상태의 여학생 졸업 사진도 공개가 됐고 중학교 졸업 사진.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과 관련한 이제 축산 농고를 다녔던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마치지 않았지만 외부 사람들한테는 뉴욕대에서 승마를 전공했다라고 했지만 뉴욕대는 정작 승마학과는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JTBC 보도를 보면요. 가짜 파파라치 역할 대행을 한 여성 인터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남현희 씨와 이 전청조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기자를 가장해서 인터뷰를 몰래 하는 것처럼 기습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그 상황을 꾸며냈다는 거예요. 전청조로부터 돈을 받고 내용은 혹시 재벌 혼외자 아니십니까? 굉장한 재력가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떠십니까? 뉴욕에 있는 얼굴 없는 회사의 관계자인데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라는 다소 어떻게 보면 허황되고 1차원적이긴 하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당하면 사실로 믿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누군가를 하나의 범죄 표적으로 삼으면 그게 금전이 목적이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 됐든 간에 상황을 굉장히 연출하고 가공하는 데 능한 인물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딴 거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그 마약이 굉장히 심한 모양이에요. 그 아무래도 경찰도 하셨고 형사 전문 변호사시니까 이 연예인분들 뭐 이 지금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잖아요. 이성균 씨에 이어서 이제 G 드래곤 이렇게 되는데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마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10대가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 부분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특히나 대중들이 믿고 응원을 해준 유명 연예인도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특히나 마약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1%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회원제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뭐 반박도 있으니까 1%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 유흥업소에서 일부가 모여서 마약 사건이 불거졌다. 파급력이 상당할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드러난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 연예인인데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대중 연예인이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수는 없다 이거죠. 여기서 발생했다는 것은 일부가 모여서 마약 투여가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유흥업소에 이미 구속된 실장의 입을 통해서 일부 그 마약 관련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가리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이 두루두루 엮여 있는 구조가 마약 사건의 기본적인 구조일 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된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명 사유가 중요한 수사 협조입니다. 나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람, 나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 또는 내가 마약을 전달해 준 사람. 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가지치기로 다방면으로 뻗어나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여기서 그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유흥업소에서 일부 사람들만 모여서 몰래 마약 투약과 관련된 정황이 밝혀졌다. 또 다른 연예인이 나온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경찰은 입건할 정도라면 관련된 진술이 나왔을 때 그 진술만 가지고 입건하지 않습니다.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확보하고 또 마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수사 협조가 가장 중요한 가명 사유이다 보니 여러 제보가 이루어지는데 그 제보가 허위 제보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마약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중요한 수사 협조가 가장 중요한 가명 사유임을 알고 막 제보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제보의 옥석을 가려내는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소요한 뒤에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사람이 입건된 상황이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연예인들도 충분히 내사 단계에서 많이 혼재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장 변호사님,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마약 사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도 구속 영장을 2번이나 했는데 다 기각이 됐죠. 그렇습니다. 마약 사범이 구속되는 비율이 2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했던 사건에서 대마 사건이었는데요.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그 정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 기소 유예 처분인가 비교적 가볍게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좀 그런 추세가 덜한 것 같긴 한데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걸 분명히 단죄해야 되는 범죄로도 당연히 보지만 치료의 또 필요성 그리고 이거 한 번으로 전과자로 만들었을 때 이게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좀 그런 특성을 가진 범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계속 꼬리를 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상습적 으로 투약을 하고 그걸 근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놀랐던 거는 실제로 비교적 용이하게 대마초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적발이 됐었냐면 이제 다크웹을 통해서 이걸 물색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사질 못하고 유럽의 한 국가로부터 다크웹을 통해서 오는데 이걸 한 세관에서 그러니까 공항에서 추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탐지견을 통해 추적이 됐고 계속해서 마치 정상 배송을 하는 것처럼 온 거예요. 일부러 놔뒀군요. 네, 일부러 놔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대비를 한 게 자기가 사는 거주지로 하지 않고 뭔가 지인의 집으로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수사망을 피해 나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기소가 돼서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했는데 최근에 보면 세관에서 세관 공무원들이 밀반입을 하는데 협조를 해줘가지고 수사를 받게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경우는 아예 다른 통로로 출입을 하도록 해줬다는 거야.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이런 여러 범죄 조직과 결탁이 됐던 사안인데 그러면 사실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공무원들이 결탁을 해버리면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놓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약하면 뇌가 쪼그라든다 그러죠.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꼭 좀 이 마약 같은 거 절대로 생각도 하지 마시고 주위에서 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자기 아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도 꼭 저걸 하셔가지고 신고한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최선의 지름길이라는 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이제 그 29일이 이제 이태원 참사 일주기죠. 그래서 이제 집중 추모 기간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아직도. 네. 예. 여러모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국회가 나름대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 주최자가 없는 축제의 경우에 지자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재난안전법 행안위는 통과했는데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본회의에 언제쯤 올라갈지는 확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법률 개정과는 별개로 이 행안부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세 차례 시달하기도 했고 지자체도 올해 8월 기준 조례를 100건 정도 제정을 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경찰도 올해 1월에 112 반복 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고 인파 밀집도를 분석해서 관계기관의 그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 시스템을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재난의 경우에 현장에서 총괄 조정하는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구급 지휘팀을 조만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련 법률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있지는 못한데 국회의원들도 좀 더 신속하게 관련 법률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일부는 개인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시범 사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응급환자 보호로 적시해서 어느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의료기관이 국가응급의료진료망에 기재를 해서 환자의 정보를 119 구급대원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소방청도 공유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예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 내지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 어디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 한번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됐는데 다소 더딘 감은 분명히 있어서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 특별법은 또 네. 만든다고 야당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패스트트랙에는 이미 태워놓은 상태인데요.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 130명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국정조사도 했고 여러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금 수사가 상당히 더디다는 유족분들의 분통이 있죠. 그 울분이 있고 사실 기소된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만 기소되는 게 맞느냐. 그 더 위에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떠한 법적 정치적 책임도 물릴 수 없는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사실상 법적으로 뭐 해임 건의안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켰고 그 이후에 탄핵까지 됐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요건이 단순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허들을 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유족분들로서는 상당히 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별도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라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자. 그리고 책임 소재도 규명하는 내용이 뭐 당연하지만 들어있고요. 이 부분과 더 나아가서 필요시에는 특검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한 법안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귀중한 생명이 쓰러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올해만 추락이나 끼임이나 깔림 사고를 겪은 사람이 10,000명이나 된대요. 네네네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의미가 예전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지는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주 내지는 경영 책임자가 평소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평소에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1심 선고가 난 사건이 총 7건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경우에 법정형이 하한이 1년인데 모두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그중에 한 명만 실형이고 나머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해요. 아마 이 부분 재판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기왕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한 이상 그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그 법정형을 넘어서는 즉 법정형을 넘어서지는 못하도 통상적으로 체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양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 평소에 일을 그날 진행함에 따라서 해오지 않던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는 엄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미 도입했다면 그 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면 아마 위헌성 시비가 일 것 같은데 위헌이 아니라면 법정형의 거의 최하한에 그치는 양형이 반복된다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입을 했다면 그에 따른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래야 그 법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뭐 얼마 안 된 거니까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너무 사고가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반복적인 사고가 그렇죠.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7건 뭐 기소된 건도 그렇고 수사받는 기업들 보면 일단 건설 회사들에 집중돼 있고 일어나는 회사에서 또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사업장 내지 이 회사에 이 규율이 가도록 했고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 그리고 50억 미만의 사업장에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했는데 지금 국회에는 이걸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거든요. 이거 미루자. 기업한테 너무 누가 되고 패가 되고 해가 된다. 그런데 지금 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실제로 재판을 받으면 정말 이 법의 취지대로 가장 윗선 여기 법령에는 경영 책임자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연결고리는 약하죠. 현장에 나가 있는 근로자의 현장 사고와 가장 위에 있는 정점의 CEO 아니면 대표와의 이 거리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왜 통과가 됐냐면 그 윗선을 처벌하지 않으면 정말 이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한이 1년인데 거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양형 기준도 분명히 마련해야 되고 지금 유예를 논할 때는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 이 부분을 도입을 원래 법안 취지대로 하고 더 법의 취지가 잘 살도록 엄벌은 엄벌대로 그리고 근로자 환경 개선은 개선대로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태원 참사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사점이 있는데 이런 그 재난 안전 법령 전반을 좀 재정비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지금 정부 또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령 재정비 사항들 이대로만 그대로 시행되어서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만 된다면 상당히 선진화된 안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더 붙여주면 좋겠고 그리고 일부 개인정보 침해 등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있는데 재난 안전이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국민들도 일부 양보하는 그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 각자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각자 개인이 적절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법을 만든 이상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미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법의 목적 조항을 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법이 있어도 이 법으로 이태원 참사 규율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행사의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공영물이 아니라는 이유 등등으로요. 더 법이 촘촘하게 마련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G7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